네, 안녕하세요. 운동력 강의 이성렬입니다. 오늘은 핵심 특강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력 강의 첫 번째 핵심 테마부터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운동력 강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력 강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할 텐데, 첫 번째 보면은 운동력 강의 정의, 역학, 그다음에 생리학, 그다음에 해박적 기초 지식을 활용해서 인체 운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어떤 과학, 바로 응용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게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인데요. 어떤 물체의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힘과 도구의 어떤 힘의 작용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물체의 운동 및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그 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운동 역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 역학과 유사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학, 생체 역학, 인체 측정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운동 기능학이라는 것은 키네시올로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키네시스라는 운동이라는 어떤 단어와 로고스라는 어떤 학문, 진리의 어떤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인체 운동의 효율성을 어떤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학문을 바로 운동 기능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체 역학입니다. 생체 역학 같은 경우는 바이오라는 생물체에 대한 단어와 메카닉스라는 역학의 단어의 어떤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역학의 제 원리가 생물체에 적용된 학문을 우리는 생체 역학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 측정학이 있습니다. 인체 측정학 같은 경우는 어떤 신체의 어떤 분절의 부피나 무게를 다루는 것을 관련된 학문을 우리는 인체 측정이라고 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운동역학의 학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력학, 스태틱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떤 구조물 혹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미지의 힘을 알아내는데 적합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력학이라는 것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속도의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 가속도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연구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정력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력학입니다. 동력학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의 어떤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가속의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동력학이라고 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앞에 정력학이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 가속도가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동력학이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가속도가 발생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동력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3번에 보면 운동학, 키네마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네마틱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기억에 있어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간이나 시간을 고려해서 움직임을 기술을 하는 학문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운동학이라고 한다 얘기를 해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니은에 보면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과는 어떤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위치, 속도, 각도, 각속도 등과 같은 운동 상태를 다루는,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는 운동학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디귿에 보면은 최대 속도를 계산하고 이동 거리를 측정하고 구간별 속도 측정, 발목 관절의 각도를 측정하고 궤적을 측정, 각속도 운동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운동학의 대표적인 어떤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운동역학, 키네틱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학문의 제목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운동역학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어떤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인 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 그런다? 운동역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니은에 보면은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를 한정해서 부르는 용어를 우리는 운동역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디귿에 보면은 근력, 지면발력, 토크, 관성 모멘트, 운동량, 충격량, 마찰력, 양력 등을 연구하는 것을 디귿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힘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을 바로 운동 역학에 대한 내용들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면 발력의 어떤 측정, 그다음에 무릎 관절의 모멘트의 어떤 계산, 압력 크기의 측정, 근활성도의 측정 등을 하는 것들은 바로 운동 역학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에 보면은 인체 측정학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체육 측정 평가라는 어떤 학문에서 주로 연구하는 부분인데, 인체의 각 관절 등과 관련된 부위를 측정하는 학문들을 우리는 바로 인체 측정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할 게, 일단은 정력학과 동력학 이렇게가 두 가지가 서로 묶이고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그러니까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3번과 4번에 보면은 운동학과 운동역학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운동학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포함돼서 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고, 운동역학 키네틱스라는 것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운동역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역학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운동역학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운동역학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동작 기술의 개발을 통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게 운동역학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역학적 이해를 통한 스포츠 동작의 어떤 것들을 극대화,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우리 이것들을 좀 더 유식한 말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영어로 표현하면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3번에 보면은 스포츠 상황에서 역학적으로 발생하는 상해 원인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 장비, 그런 운동 용품을 개발하는 것이 운동 역학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동역학이 어떠한 필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1번에 보면은 어떤 스포츠 지도자는 운동역학적 지식을 토대로 바로 운동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지도자라고 하면은 생활체육을 가리키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스포츠 자격증을 지도자들도 포함될 거고, 어떤 학교 선생님들도 포함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떤 운동 역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어떤 운동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은에 보면은 2번에 보면은 스포츠 과학자 같은 경우는 어떤 운동 역학적 지식을 토대로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지도자, 운동 역학 과학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학자가 스포츠 지도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어떤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극대화, 그 경기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2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보면은 스포츠 과학자는 어떤 운동 역학적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서 경기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이 바로 3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 역학의 주요 연구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역학의 주요 연구 영역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1번에 운동 동작의 분석과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볼 텐데, 코치나 지도자가 운동 수행을 파악을 해서 뭘 분석한다? 단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기술 동작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바로 운동 동작의 분석과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운동 역학의 목적에서 바로 경기력 향상, 경기력의 향상이 바로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운동기구의 개발과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운동 분야고, 특히 선수 운동 수행 능력의 증진과 상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번 운동기구의 개발과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고, 우리 앞에 운동역학 목적에 보시면은 운동 장비 개발이 있었잖아요. 운동 장비 개발,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보면은 측정 방법과 자료 처리 기술의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 운동 역학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빠르게 분석을 해서 선수에게 빨리 피드백을 줘야겠죠. 근데 이런 텀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은 선수가 그만큼 그 자신이 운동한 어떤 동작들과 분석하는 동작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까먹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3번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 이런 분석 방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내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기술의 올바른 측정 방법 및 자료 기술의 발달은 정확하면서
빠른 기술 분석을 가능케 하고 이는 곧 현장 기술을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3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운동 역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어떤 선수가 있어요. 선수한테 우리가 어떤 동작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텀이 있는 다음에 운동 기술 자료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럼 이 선수는 이 텀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운동 동작을 까먹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의 내용들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3번에 보면은 운동 역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에 보면은 운동 역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고, 첫 번째가 이제 정성적 분석과 두 번째가 정량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성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비디오와 같은 어떤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분석자가 동작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정성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성적 분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비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수의 동작이나 자세를 촬영을 해서 그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잘했다 못했다 어떻다를 평가하는 것들을 우리 정성적 분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관찰이고 어떤 양적 분석이 아닌 어떤 질적 분석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하다?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성적 분석의 장점 같은 경우는 어떤 현장 상용이 되게 용이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영상 장비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정성적 분석이 원활하고 현장 적용에 용이하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현장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이제 역학을 분석하는 방식은 실험실에서 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험실 방식이 아니고 이 카메라를만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동작을 촬영을 해서 충분히 그 촬영에 난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성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정성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의 현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 단점이라면은 객관성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이 뒤에 나오는 정량적 분석만큼의 어떤 정확성은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량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 살펴볼 텐데, 다양한 어떤 장비를 활용해서 수치적 자료, 이것을 우리는 양적 연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적 자료를 통해서 어떤 동작, 이걸 운동학적, 힘, 그러니까 운동 역학적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정량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석적 분석과는 달리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이런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을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이 정량적 분석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필수적이고 앞에서 나왔던 정성적 분석과 달리 자료 처리의 시간이 아무튼 실험실이나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겠죠. 시간이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현장 적용에는 이 정량적 분석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역학의 주요 연구 영역 개발에 보면은 3번에 보면은 측정 방법과 여기 나와 있는데, 측정 방법과 자료 치술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빠르게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또 빠르게 어떤 피드백을 준 만큼 자세가 어떤 동작이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도 어떤 부분들 측정 방법과 자료 처리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있는데, 정성적 분석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지만 어떤 현장의 촬영이 용이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관찰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들을 정성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어떤 간단하게 어떤 카메라를 통해서 분석을 하지만 그만큼의 정확성은 이 뒤에 나오는 정량분적 분석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에 정량적 분석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실험실 상황에서 분석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양적 연구라고 말씀드렸죠.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자료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 대신에 선수들이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량적 분석의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운동역학이 이제 운동역학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결국 운동을 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른 어떤 운동에 대한 어떤 해부학적인 내용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테마 2번에 보면은 운동역학의 이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부학적인 기초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골격계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요. 1번에 큰 가로 2개 근골격계에 대한 부분 보면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골격과 그 다음에 근육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을 우리는 근골격계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의 어떤 근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24년에 출제된 최근의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역학적인 부분들, 어떤 순수 물리학적인 내용들만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이런 해부학적인 내용들도 더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과 골격을 연결해서 관절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우리는 근골격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근육에 대한 부분들이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근육에 따른 어떤 2번, 3번, 4, 5, 6번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잘 알아주셨었고 이 내용들이 다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작용근, 또 다른 말로 주동근이라 했는데 의도한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근육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작용근, 또 주동근이라고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3번에 보면은 대안근, 기란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작용근에 상반되는 내용, 작용을 하는 근육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번에 보면 협동근이 있는데요. 결국 이 협동근은 작용근과 대안근을 통해서 어떤 함께 작용하는 어떤 협력을 하는 근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협동근이라고 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5번에 보면은 인대가 있어요. 리가먼트라고 보통 영어로 하죠. 그래서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뼈가 있고 뼈가 있어요. 이 뼈를 이 사이에 이렇게 어떤 인대를 통해서 연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에 보면은 건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텐던이라고 보통 하는데 골격근에서 그 근육에 연결시키는 역할. 이렇게 뼈가 있어요. 이 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 그 뼈와 근육 사이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다? 바로 건이다. 텐던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부학적인 자세와 방향 용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배우는 것들은 말 그대로 기준을 잘 세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 보시면 될 거거든요. 누구한테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반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도 이런 해부학적인 자세와 방향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체의 해부학적인 자세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해부학적 자세를 배우는 것들은 결국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립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해부학적인 자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부학적인 자세를 통해서 이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어떻게 됐고 얘가 팔이 굽혀졌다 펴졌다 다리가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이런 것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해부학적인 자세는 결국 기준이 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지금 이 그림의 자세가 취하고 있는 모습이 대표적인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글로서 표현하게 되면은 시선은 앞을 쳐다보고 내림팔의 손바닥을 앞을 쳐다보고 발을 붙이고 똑바로 서 있는 상태를 우리는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보면 해부학적 자세에서 상부, 그러니까 머리 쪽은 항상 뭐라 그런다? 머리 쪽, 그러니까 상부를 우리는 항상 머리 쪽이라고 한다. 상부는 항상 머리 쪽을 의미하고 있고 하부는 뭐다? 발끝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체에 또 방향 용어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 각각의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위에서 보았겠듯이 머리 쪽에 대한 부분들 슈페리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인체 중심 위쪽, 머리 쪽을 향하고 있으면 상 쪽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인페리어 하쪽이라는 것은 인체 중심의 아래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보면 안테리어, 전이라는 것은 인체 중심의 앞쪽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트리어, 후라는 것은 어떤 인체 중심의 뒤쪽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 그다음에 내측이라는 것은 인체 중심의 어떤 중심 쪽, 그러니까 인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체의 어떤 중심을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이쪽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측이라는 것은 인체 중심의 바깥쪽, 인체 중심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외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외측, 이거는 내측, 이거는 내측, 이거는 외측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저측과 배측이라는 것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저측이라는 것은 발바닥 쪽,
그다음 배치기라는 것은 발등 쪽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발목의 어떤 굽혔다 펴는 동작에서 많이 이런 저측과 배측에 대한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측이라는 것은 발바닥 쪽 이와 같이 발바닥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발바닥에 가깝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저측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배측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얘가 발등이 발등 쪽으로 점점 몸에 가까워지는 것들 몸 가까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등 쪽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9번에 보면은 근위에 대한 나와 있어요. 프록스말이라 보통 얘기를 했는데 몸통이 이렇게 가장 있을 때 몸통부 이런 식으로 상완이 있고 전환이 있다고 했을 때 몸통부에 가까운 쪽 얘는 근위가 됐고 얘는 반대로 10번에 원위가 되겠죠. 이 상완 같은 경우는 몸통부에 가깝기 때문에 운동이나 근육이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이고 이 원위는 상완에 비해서 이 상완은 전환에 비해서 원위가 되겠죠. 왜냐? 몸통부에서 먼 쪽으로 운동이나 근육이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상완보다는 전환이 몸에서 멀기 때문에 그래서 원위가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위와 원위, 프록시말과 디스탈에 대한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11번의 표층입니다. 표층이라는 것은 보통 피부 표면에 보통 나타나는 건데 우리 몸에 피부가 이렇게 있을 건데 표층이라고 여기 부분들 이렇게 피부에 대한 부분들 외적이라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 안에 뭐 혈관이나 뼈가 막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깥쪽은 표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쪽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심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체의 표면 쪽, 그다음에 인체 내부, 신체 표면으로부터 먼 쪽을 우리는 심층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체의 어떤 축과 운동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체의 축, 엑식스라고 하는데 운동명, 플레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운동축에 대한 부분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축은 첫 번째 좌우축, 미디오 레터럴 엑시스를 했는데 인체를 좌우로 통과하는 축을 운동축의 좌우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우축 같은 경우는 인체의 전우를 통과하는 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축이라고 하면은 수직축이라고 해서 인체를 위아래를 통과하는 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말 그대로 보인다고 하면은 이와 같을 거예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체의 좌우축 있죠. 이와 같은 좌우축 지나가고 있고 전우축 지나가고 있고 장축, 수직축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장축, 그 다음에 뭐 전우축, 좌우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면이 있는데 그 면에 대한 부분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동면이 있는데요. 운동면은 전우면과 시상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우면과 시상면이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세스탈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인체의 어떤 전우로 형성돼서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평면을 전우면, 시상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번에 보면은 좌우면 또는 관상면, 프론트 플레인, 인체의 좌우로 형성돼서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평면을 좌우면, 또 관상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면 또는 수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트랜버스 플레인, 호리젠탈 플레인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체의 수평으로 형성돼서 인체를 상하로 나누는 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앞에서 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시상면부터 보자고 하면은 인체를 앞뒤로 지나가고 있죠. 앞뒤로 지나가고 있으면서 인체를 이게 반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가르고 있죠. 이게 바로 전우면, 시상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좌우면 같은 경우는 인체를 앞뒤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좌우면이라고 부르고 있고 관상면이라고 한다는 것을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것을 좌우면, 광상면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횡단면이 있습니다. 횡단면 같은 경우는 수평면이라고 하는데 인체를 위아래, 위와 아래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횡단면, 수평면이라고 한다는 것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이런 축과 면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3번에 보면은 이 운동면과 수직인 축, 다시 말해서 직교한다고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운동축과 운동면은 서로 직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좌우축 같은 경우는 전우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상면과 서로 직교, 수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우축 같은 경우는 좌우면과 서로 수직, 직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장축과 수직축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건데 내용상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장축 같은 경우는 횡단면과 수직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직축 같은 경우는 수평면과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이제 출제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관절 운동이 2024년 빼고는 지금 계속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좌우축, 전우면, 그러니까 시상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면은 굴곡, 그리고 2번에 보면 신전이 있는데, 이 좌우축, 전우면의 대표적인 움직임이 이 두 가지입니다. 굴곡이라는 것은 관절을 형성하는 두 분절 사이의 각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운동을 굴곡이라고 한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신전이라는 것은 관절을 형성하는 두 분절 사이의 각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배측 굴곡이라는 것은 발등 쪽으로 발목을 굽히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배측 굴곡과 그 4번에 이어서 족저 굴곡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배측 굴곡이라는 것은 발끝이 발등 쪽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배측 굴곡이라고 해주고 있고, 족저 굴곡이라는 것은 발바닥 쪽으로 발목을 굽히는 운동을 우리는 족저 굴곡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굴곡과 신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따른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굴곡은 이렇게 팔을 굽히거나 피는 것들, 팔꿈치에 관해서요. 그 다음에 어깨에서는 굴곡은 팔을 들어 올리는 것들. 그 다음에 신전이라는 것은 어니치로 가는 것들. 과신전이라는 것은 뒤로 많이 젖히는 것들. 다리, 엉덩관절에서 굴곡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들. 다리 뒤로 젖히는 것들, 과신전. 그 다음에 무릎을 굽힌다고 하는 게 굴곡. 피는 것을 신전. 그 다음에 몸의 어떤 흉추에 의해서 움직임은 앞으로 숙이는 게 굴곡. 그 다음에 똑바로 서는 게 신전. 그 다음에 뒤로 젖히는 게 과신전. 그다음에 굴곡, 신전, 과신전의 형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 각각 몸에서 관절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좌우축, 좌우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내전과 외전, 이 1번과 2번에 나오는 이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전이라는 것은 인체 분절이 중심선에 가까워지는 운동을 내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외전이라는 것은 인체 분절이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운동.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어깨 관절의 내전과 외전이 나와 있어요. 팔이 멀리 만세를 부르게 되면 몸 바깥에서 분절이 멀어지게 되죠. 이건 대표적인 외전. 몸에 다시 가까워지게 되면 내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엉덩관절에 대한 부분들도 외전과 내전. 다리를 벌리게 되면 외전, 다시 모으게 되면은 내전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번과 외번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내번이라는 것은 발바닥 안쪽을 드는 동작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목을 삐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벌전의 형태가 바로 내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번이라는 것은 발 바깥쪽을 드는 반대쪽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또 발 바깥쪽을 드는 형태를 우리는 외번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우축과 좌우면에서 일어나는 운동들 좀 알아봤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장축과 횡단면에서 일어나는 운동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축과 횡단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은 1번과 2번에 제가 나눈 것처럼 내외전과 외외전이 대표적이에요. 내외전이라는 것은 분절의 장축을 중심으로 해서 인체 중심으로 향하는 회전, 이런 것을 우리는 외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외전이라는 것은 분절의 장축을 중심으로 해서 인체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향하는 회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외전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몸 안쪽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내회전, 몸 바깥쪽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외회전.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리 분절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팔 분절도 마찬가지로 몸의 회전은 내회전, 몸 바깥쪽으로 외회전. 그다음에 회내와 회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회내와 회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내는 아래팔과 손이 내측으로 회전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손등이 하늘을 바라보는 형태의 부분들이 회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외는 반대로 아래팔과 손이 외측으로 회전하는 운동으로서 손등이 아니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는 운동이 회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평 내전과 수평 외전이 있는데요. 수평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전과 외전, 이런 식으로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몸 바깥쪽으로 멀어지게 되면 수평 외전, 몸 가까이로 오게 되면 수평 내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4번에 보면은 복합명상에서 일어나는 운동, 우리 보통 휘돌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휘돌림에 대한 부분들, 휘돌림은 분절의 원뿔을 그리는 운동의 형태고,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운동의 결합을 의미하는 운동을 바로 우리는 휘돌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휘돌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휘돌림이라는 말 대신에 또 구용어로 회선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회전축에 따른 어떤 가동 관절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자유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돼요. 자유도라는 것은 관절에서 허용되는 독립적인 움직임 방향의 어떤 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유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관절이 움직일 때 몇 개의 운동면에서 관절이 운동 가능한지를 말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운동면이라는 것은 전후면, 좌우면, 수평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가지면은 자유도 3을 가지는 거고, 이 두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가진다고 하면은 자유도 2개. 그 다음에 하나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자유도 1. 일축성 관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걸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자유도가 없는 무축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관절의 종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게 4개가 되겠죠. 일축성 관절, 그다음에 이축성 관절, 삼축성 관절, 자유도 1, 2, 3이 있을 거고, 자유도가 아예 없는 무축 관절이 있을 겁니다. 무축 관절부터 살펴보자고 하면은 미끄럼 관절, 활주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표면이 서로 평평하거나 약간 오목하고 볼록한 표면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를 우리는 미끄럼 관절, 활주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절이 미끄러지면 운동이 발생하고, 손목뼈나 발목뼈, 견쇄 관절이 대표적이다. 자, 다음은 일축성 관절, 자유도 1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가 경첩 관절, 또는 다른 말로 접방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경첩처럼 볼록이 표면이 오목한 표면과 마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굴곡, 신장 운동에 사용되고, 팔꿈치, 무릎, 손가락 관절이 대표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중쇄 관절 또는 차축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세로축 방향으로 형성된 오목된 뼈에 축 모양의 돌기를 가진 뼈가 회전하는 구조이고, 회전 운동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팔꿈치 아래에서 아랫팔이 회내 혹은 회 동작 시 사용되는 게 중쇄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원 관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충성 관절, 자유도 2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관절, 과상 관절이 있는데요. 타원 모양의 오목한 뼈에 볼록한 뼈의 면과 만나는 형태를 바로 우리는 타원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타원과 장축과 단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운동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타원 관절, 과상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손목뼈 관절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장 관절, 안상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쪽 관절 표면이 한쪽 방향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다른 쪽은 볼록하게 나와 있는 구조를 우리 안장 관절, 안상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굽힌, 신전, 모음, 벌림 운동에 사용이 되고, 손목뼈, 손바닥 관절의 대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축성 관절, 모든 움직임 면에서 가능한 것을 우리 삼축성 관절, 자유도 3에 대한 부분인데요. 절구 관절에 대한 형태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 모양의 뼈 머리가 절묵처럼 오목하게 들어가 뼈에 끼워진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구 관절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모든 운동면에서 회전이 가능한 운동에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대표적인 게 우리 몸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깨 관절, 엉덩 관절,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표적인 삼축성 관절, 자유도 3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핵심 특강, 이제 마지막 1번의 마지막 1강의 마지막인 어떤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정의와 원인, 운동역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정의하고 있는지, 말 그대로 운동의 정의를 위치나 잡고는 반구는 작용을 운동역학에서 작용하고 있는 위치 운동의 정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번에 보면은 스포츠 활동의 필수가 되며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데, 이 힘은 대부분 근수축에 의해서 발생한다. 우리 몸에 있어서 내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력에 의한 어떤 부분들, 그것을 우리는 운동에 있어서 내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내력에 의한 부분들이 우리 몸에 운동을 발생시키는 것이 운동역학에서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보면은 운동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이게 실제로 2024년도에 최근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모든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고,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지하려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들 모든 물체는 계속해서 내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이 관성의 크기, 그러니까 정지하려는 성질은 말고 질량에 비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과 적게 나가는 사람이 같이 달리기 시합을 했을 때 많이 나가는 사람이 항상 좀 불리한 위치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바로 관성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은 전신을 움직이거나 분절을 움직일 때는 근육에 생성되는 힘, 근육의 당면적에 비례하는 힘인 근력이 작용한다. 결국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근수축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운동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 그다음에 회전 운동, 복합 운동이 있는데 사실 이게 2021년도 한때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가 요즘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출제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병진 운동, 다시 말해 선 운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신체 모든 부분이 같은 시간에 동일한 거리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병진 운동, 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막대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어떤 움직임의 각도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병진 운동, 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체의 어떤 중심이 보통 같은 거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병진 운동, 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신체의 특정한 지점이 동일한 시간에 같은 거리를 평행하게 움직였는지는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 병진 운동을 선 운동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병진 운동, 다시 말해서 선 운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 바로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결국 직선 운동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직선 운동, 이와 같이 하나의 위아래의 움직임도 같이 포함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곡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선 운동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4번에 보면은 물체의 질량 중심점으로 힘이 작용했을 때 선 운동이 일어난다. 결국 요 힘이 작용한 부분이 요 중심을 그대로 밀었을 때 작용을 했을 때 선 운동과 병진 운동이 일어나지. 만약에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앞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회전 운동, 각 운동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운동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회전 운동, 각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회전 운동과 각 운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고정된 축, 뭐다? 회전축을 중심으로 같은 시간에 동양이란 방향으로 뭐를 발생시킨다? 동일한 각으로 움직일 때 일어나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회전 운동, 각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전 운동, 스핀, 스윙, 원 운동으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회전 운동과 각 운동의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이 상태에서 인체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인체의 중심을 그대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앞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병진 운동, 선 운동의 형태가 나타나지만 이 중심을 벗어나는 힘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이 돼요? 앵글. 네. 그리고 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각도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회전 운동과 각 운동의 차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전 회전 운동은 각 운동은 관절을 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우리 인체에 있어서 관절의 움직임은 운동 역학에 있어서 각 운동의 형태, 그러니까 회전 운동의 형태로서 분석한다는 것도 추가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 복합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복합 운동은 앞에서 보았던 병진 운동, 그 다음에 회전 운동, 결합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합 운동이라고 한다.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 그리고 선 운동, 회전 운동, 각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 한다? 복합 운동이라고 한다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체의 운동은 각 관절에서 분절이 회전 운동을 한 결과고 그 회전 운동에 대한 결과가 병진 운동으로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걷기 위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해요. 그러면 무릎 관절에 굽혔다가 피는 동작들, 이런 식으로 굽혔다가 피는 동작들, 뭐죠? 결국 회전 운동, 각 운동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체 중심의 이동이 이와 같이 이동하는, 바로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과 이런 운동의 결합이 통합돼서 일어나는 뭐라 그러다? 복합 운동의 형태가 일어나는 것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첫 번째 운동역학의 핵심 특강 첫 번째 시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두 번째 핵심 특강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